자, 여러분, 이제 오늘 수업을 하고, 오늘은 이제 실질적인 요번 과목에 대한 수업은 오늘로서 다 할 것 같고요. 마지막 15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제가 했던 연구라든지 해서 간단하게 한 30분 가까이 정도 되는 분량을 시험 치고 여러분들 보셔도 됩니다. 그거는 제가 내일쯤 그건 올릴 거고, 그거는 시험에 해당되는 게 없으니까 시험 전에는 보지 마시고요. 오늘 이 강의하고 뒷부분에 제가 내일 모레 시험 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강의는 보강입니다. 근데 아무튼 14주 보강인데요.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기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오늘 가짜뉴스 마무리하고요. 그러고, 짜투리 시간에 조금 여러분들 시험에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짜뉴스와 통계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과학적 지식에 기반하지 않는 보도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야외 대행 공기 정안이라는 것이 하나의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중국에서 보여주고 사진도 보여주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엄청난 규모의 대행 공기 집안에 놔두는 그런 정화기가 아니라 엄청난 빌딩 규모의 그 공기 정화기를 놔두고 해서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과연 근데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2019년도 8월 17일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 참여단 수도권 토론회에서 이화여자대학교 김용표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은 배출은 즉 주로 석탄 화력발전소 같은 거잖아요. 그런 대행 사업장에서 배출은 관리 강화를 통한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가능량을 몇 헥톤에서 몇 천 톤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에 의하면, 이 교수님에 의하면 몇 헥톤에서 그러면 몇 천 톤의 미세는 어느 정도 양일까? 과연 얼마나 많은 양의 공기를 정화해야 이 정도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을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서울시에서 대기 중 1톤의 미세먼지를 없애려면 서울시 면적의 어느 높이까지 의 공기를 정화해야 할까? 단 서울시의 면적은 600km제곱미터이고 미세먼지 농도는 50마이크로미터세고 큐빅미터라고 하자. 이렇게 가정하고, 자, 그럼 이런 딱 부피라면 공기 부피는 이 정도입니다. 1톤의 미세먼지를 품고 있는 공기를 부피를 하면 요 정도 계산이 되고요. 이 부피를 서울의 면적으로 나누니까 약 33m에 아파트 10층 정도 높이가 해당이 되는 높이가 나오네요. 결국 서울시 전체 면적에다가 아파트 10층 높이만큼의 대기를 모두 정화해야 1톤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양이 배출은 관리를 통해 줄일 수 있는 그 미세먼지의 양의 몇백분의 1에서 즉 몇천분의 1이라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미세먼지를 없애는 그 방법 두 가지 기술 중에서 어느 쪽이 바람직할까요? 첫 번째, 야외 공기청정기,
인공강우처럼 대기 중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기술, 우리 정말 대행, 공기 정화기, 또는 화력발전소 같은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기술,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 2009년 그 7월 국가기후환경회에서 주최한 전문가 컨퍼런스에서는 야외 공기 정화기나 인공가구가 전혀 효과가 없다고, 뭐 효과는 조금 있겠죠. 하여튼 효과가 별로 없다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고요. 근데 거기다가 야외 대행 공기 정화기는요, 많은 양의 공기를 빨아들여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그러면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또 많은 양의 미세먼지를 제출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미세먼지가 심각해진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 경우 많아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2019년도에 국가기후환경회에서 그런 설문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국민정책 참여단 500명이 실행했던 참여한 설문조사의 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10년 전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했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아마 여러분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느낌도 아마 좀 계속 왜 이렇게 심해지지 하고 뭐 안 쓰던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저 설문조사는 많아졌다, 미세 농도가 증가했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생각하고 비슷하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럼 실제로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했을까? 즉 10년간의 추세, 연평균 농도와 고농도 사례의 빈도 모두 10년간 감소 추세를 위에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즉 최근 몇 년간 고농도 사례 빈도를 몇 번 마치 중국 쪽에서 많이 밀려오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때 많이 밀려온 날에는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 고농도가 되는 거죠. 그런 거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사실 감소 추세다. 이 그래프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림 여기에서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강량만권 지역 세 도시들의 경우에도 등락의 폭이 심하긴 하지만 농도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분명히 아니죠. 그죠? 그리고 정밀 조사에 따르면 최근 몇 년 고농도 사례하고 빈도가 약간 증가한 걸 제외하고는 미세먼지가 또는 초미세 미먼지 모두가 지난 2003년 이후 연평균 농도와 고농도 사례 빈도 모두 꾸준히 감소 추세 했음을 보였음을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논문지에서 이미, 그리고 관련 학회지에서 이미 그 발생 현황에 대해서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요러한. 그래서 미세먼지가 환경 문제로 대표 주자로 온 것은 실질적으로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져 가지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실제 그렇지만 여전히 세계 WHO 가이드라인에 비하면 선진국 농도보다는 한참 높습니다. 그게 문제죠. 자, 그럼 이제 숫자 오용에 대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가짜 뉴스가 돈이 된다고 해서 또 이 가짜 뉴스를 또 대치게 하는 그런 또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집단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대표하다 보다는 우리나라의 아주 영향력이 큰 어떤 그런 신문 매체들이나 특히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세금으로 이끌어가는 최고의 가장 큰
보도체인데도 보도 매체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어떤 그런 이런 오보를 많이 내죠. 저 가짜 뉴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니까 이를 또 이용해가지고 또 지 뱃속을 채우려는 그런 움직임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가짜 뉴스로 어쩌고 저쩌고 50억 1표 수납투수, 가짜 뉴스 1표 수납투수, 막 이런 식으로 막 올려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가짜 뉴스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래서 이런 내용들 어디서 나왔냐면은 사실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일간지들이 막 앞다투어 가지고 이렇게 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간지는 가짜 뉴스라는 어떤 유포자는 민회사상에 뭐 책임도 져야 된다는 식으로 소설도 내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불학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학도. 불학도라는 것 의미가 뭐냐면, 추정의 오차가 말이죠. 크면, 그 추정의 오차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그런 도인데요. 척도인데요. 이런 불확도가 크면 아무래도 그 오차가 클 확률도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피해액을 추정하기 위해서 13개의 가정을 사용하고 모든 가정들은 필연적으로 불확도를 수반하고 이 보고서의 가장 큰 허점은 그 불확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방금 말했던 그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왔던 이러한 보고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예를 쭉 가짜 뉴스를 겨냥한 가짜 뉴스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 평균 기사 수는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집계된 208개 언론 매체의 총 기사 수 600여만 개의 토대로 3만 개의 건을 추정한다. 여러 해의 집계 결과의 평균을 이용해야 추정치의 불확도와 신뢰 구간을 정할 수 있는데 단 하나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도가 좀 크지는 않을지라도 단 하나만 했다. 좀 뭔가 좀 신뢰도가 좀 그럼 몇 년 전에 어떻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죠. 그죠? 다만 1년치에 정확하게 그걸 뽑았기 때문에 불확도가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 가운데 1% 가짜 뉴스라고 가정한다. 이런 경우에는 뭐가 뭔지 가정이 없잖아요. 그 이런 가정이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는 추정 경우에는 당연히 불확도도 거의 불가능하죠. 산정하기가 그 척도를 내보내기가. 그래서 이런 경우도 가짜 뉴스에 다 들어간다. 그리고 가짜 뉴스의 대상이 연예인, 운동선수, 문화및 스포츠 기사, 기업, 산업기사, 정치인, 일반인에게 국한된다고 가정한다. 이거는 조금 불확도에 비해서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지 않아서 그런 대로 가짜 뉴스라기에는 좀 하다. 그런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 가짜 뉴스는 아니다. 그죠? 그리고 가짜 뉴스 중 문화 및 스포츠 기사, 산업 기사, 정치 기사, 사회 기사의 비율은 언론진흥재단의 2016년도 인터넷 언론 백스 자료 중 지면별 기사 수 자료를 참고하여 각각 31.9, 30.7, 24.9, 12.4%로 가정한다. 이거는 거의 1번하고 같은 이야기다. 그죠? 1번하고 같은 거라서 거의 불확도는 그래도 크게 크지 같지 않네요. 1, 2년쯤 한 거지만. 그리고 가짜 뉴스의 피해자가 개인일수록 한 달 월 소득을 피해 금액을 추정한다. 이런 경우에도
개인에게 피해가 한 달 지속되면 피해는 거기엔 또 월급제라는 데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게 이거는 완전히 월 소득이 뭐 100만원 사람이 있고 1000만원 사람이 있을 건데 이렇게 한때는 이렇게 써버려요. 이런 기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주 골라서 빨리 사회에서 척철이 돼, 이걸 쫓아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일반 사람들 그냥 넘어가죠. 뭐, 월 소득이라, 뭐, 어느 월 소득이냐, 이거. 그리고 6번 한번 볼까요? 연예인과 운동선수와 일반인의 월 평균 소득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2015년 자료에 근거해서 약 299만원과 274만원으로 추정한다. 뭐 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크게 뭐 불확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좀 나름대로 좀 정확하게 적으려고 했네요. 그죠? 이런 같은 경우에는 가짜 뉴스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죠? 1년이라 하는 한계지만 뭐 달리 또 뭐 어떤 앞뒤로 무슨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마디만큼은 뭐 특별하게 또 추정한다고 했고 해서 가짜뉴스는 아니다. 그리고 정치인의 월 평균 소득은 현행 제20대 국회의원 보수직업 기준 자료에 근거하여 월 1150만으로 추정한다. 이런 경우에도 월 정치인의 소득 수준이 국회의원의 소득 수준으로 국회의원의 소득 수준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죠. 그죠? 그래서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고 이런 것을 다 대변할 수 있냐 이거지. 국회의원이 다 대변할 수 있냐 이거지. 안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치인이 한두 명이에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 선출직은 거의 다 정치인들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한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뭐 우리나라 지금 3,000명 한 5천 한 10,000명 이상 될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치인이라 하면 국회의원 가지고 다 정치인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봅시다.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기업일수록 하루 매출액을 피해 금액으로 추정한다. 기업의 경우에 피해가 하루 지속되면 그 피해액은 그 기간 동안 매출이었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죠. 이거도. 아무튼 그걸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기업일 경우 하루 매출액을 피해 금액으로 쳐. 이건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아주 속물적인 기자의 라이팅입니다. 아티클.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또 기업의 일일 평균 매출액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장 기업들의 2016년 연간 매출액을 영업일수로 나누어 일일 평균 매출액을 계산한 뒤 중앙값을 적용한 5억 6천만 원. 이거는 상당히 잘 된다고 저는 봅니다. 뭐 크게 그렇게 흠을 잡을 수 있는 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10번 가짜뉴스에 의한 사회적 피해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죄의 벌금행과 징역행의 행량금액으로 추정한다. 자, 이 같은 경우는요. 이걸 어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우선 가짜뉴스와 명예훼손이 동일한 개념이 아니죠. 그죠? 명예훼손 얼마나 종류가 많은데요. 그리고 명예훼손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보세요. 사실 적시에 명예훼손도 있는데 이는 가짜뉴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어떤 사실 적시가 아닌 어떤 경우에 남들 공중 앞에 쓴 거는 그건 가짜뉴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또한 사회적 피해액을 벌금행과 징역액의 횡령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그 죄가 사회에 끼친 피해만큼 결정이 되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법을 정말 모르는 기자가 그냥 생각되는 대로 무조건 아는 척 하면서 적은 거예요. 그리고 11번째 한번 봅시다.
2015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행은 697건, 그리고 징역행은 105건, 즉 86.9%와 13.1%로 선고되었다는 대법원 사법연관 자료에 근거하여 가짜 뉴스 역시 86.9%, 벌금행은 14.2%는 징역을 받건된다고 가정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크게 혐의 잡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선 강한 올바르게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12번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벌금행은 사실 유포 시 최대 3천만원, 허위 사실 유포 시 최대 5천만원 점에 미루어 벌금행은 평균 4천만원으로 가정한다. 벌금의 기준을 최대값으로 잡은 근거가 없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짜 뉴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얼핏 보면 그냥 똑같은 이야기인데 최대 3천만원 벌금행을 허위 사실 요새 최대 5천만원 미루어 벌금행 평균 자기가 막 정해버렸어요. 지가 뭐 어떤 근거로 저기 4천만원을 정했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그냥 평균치라고 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판사가 된 거죠. 뭐 법을 만드는 찌뿌기관이 된 거죠. 이런 기자가 있어요. 그리고 13번 징역행은 사실 유포 시 최대 3년, 허위 사실 유포 시 최대 7년인 점을 미루어 평균 5년으로 가져가고, 그죠? 지가 마음대로 만든다. 그죠? 징역행을 자기가 그냥 뚱뚱 두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임금 근로자와 평균 연봉 곱하기 5년으로 아무튼 더 읽기도 싫네요. 아무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부실한 보고서를 만들까요? 첫 번째는요, 가짜뉴스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의식이 높은 상황에서 이런 보도는 많은 독자들이 눈을 잡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포켓, 자기 주머니를 채운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자들에게 알려야 할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알리는 전형적인 보도 형태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작금의 많은 기성 언론들이 한 사람의 죽이고 살리고 한 사람의 가족까지 다 들어가서 협박을 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금 지키려고 엄청난 그러면서도 심각한 어떤 범죄 행위를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걸 매일 목격을 해야 되는 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매일 범죄 행위를 하는 입장을 제 눈으로 보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저는 세상에 대해서 굉장하게 요번 국회에서는 철저한 징벌적 제도를 도입해서 이러한 인간들을 우리 사회에서 깨끗이 몰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살 때에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좋은 사회에서 좀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시면 정말 저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 처벌법 제정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이런 거는요, 이것도 사실, 어떤 면에는 있잖아요. 또 어떤 특정의 기업을 대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가짜 뉴스 처벌을 막 제정하고 만드는 곳은 대부분 그 대기업체의 산하에 있는 연구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기업이 나쁜 어떤 직원들에게 잘못을 했는데도 법적인 여러 가지로 그걸 어떻게 하면 그게 뭐 퍼센트가 잘못됐니 뭐가 잘못됐니 통계가 잘못됐니 이러면서 그게 가짜 뉴스다 이렇게 하면 가짜뉴스 그 상대방이 오히려 피해본 사람들이 그 가짜뉴스 처벌법에 대해서 적용을 받아서 오히려 감옥 소에 가고 감옥에 가고 이런 행을 받을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하게 잘 조심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짜뉴스 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당한 의혹 제기마저도 가짜뉴스로 몰아처벌되기가 쉽다는 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의혹 제기와
의도적인 가짜 뉴스를 가려내는 것은 생각보다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하게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아주 잘 공부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야지, 어떤 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가면 자기가 가는 자기에 관련된 사람들 또 보호하고 그 이익을 지켜주고 이런 것 저런 거 막 하다 보면요, 결과적으로 그 근본의 그 어떤 법의 처지와는 엄청나게 다른 또 특히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법이 또 그 법으로 악용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사과학을 가지고 하는 또 아주 엉터리 기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과학적 지식을 살짝 가장해가지고 또는 무식해가지고 실제로는 비과학적 언술로 포장된 지식으로 하는 아주 뱀의 해를 가진 인간들이 많습니다. 2004년에 보면 NMR 백신과 이런 게 있는데요. MMR 백신과 자폐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무튼요, 제가 이건 제가 여러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되는, 이거 전부 다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는데, 전체적인 것을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뭐 전체적인 것보다 하나 막 간단하게 하면 여기 보면 2004년도 논문에 보면 MMR 백신 부작용 집단 소송에서 만들어진 가짜 논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종식되었는데요. 이 논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1998년도에 제가 그걸 안 냈구나. 그래서 아무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998년도에 영국의 소화기 내과 전문의인 앤드루라는 박사가 그 MMR이 홍역이거든요. 홍역 백신을 접종한 어린이들에게 자폐증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의학 학술지인 란셋이라는 데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랬는데 그 병원에 이제 로열 프리 하스피탈에 입원한 12명의 발달장애 및 자폐증 어린이 중에서 8명이 NMR 백신 접종 후에 자폐증 증상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000년에 11월 12월에 미국의 CBS 고발 프로그램 60분에서 MMR 접종 후 자폐증이 생긴 어린이들의 부모를 인터뷰하면서 MMR 백신의 자폐증 발생 사이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부모와 관련성을 부인하는 의사들의 주장의 한켠 보도가 되죠. 그러니까 MMR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퍼졌죠. 이게 그렇죠. 전 세계로 퍼지고 난리가 났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 거부 현상이 이제 일납니다. 반대 현상이 일나고. 그런데 이 논란이 2004년도에 이렇게 이제 밝혀지면서 조작된 결과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제 완전히 난리가 나고 또 이제 종식이 되는데, 이게 이제 좀 긴 이야기인데 2004년에 그 2월에 영국의 썬데이 타임즈에 탐사 보도를 했어요. 그래, 우리나라 같은 요 스트레이트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조사 대상이었던 어린이 12명 중 일부가 1994년도에 MMR 백신의 피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진행해온 당사자들의 자녀들이었고, 웨이크필드 박사가 그 소송의 변호사 단체로부터 얼마? 55,000 파운드를 수령했다는 것이 알려집니다. 그 사실이 밝혀지는 거죠. 거기다가 웨이크 박사가 한편으로는 MMR 백신보다도 홍역 단독 백신이 안정하다고 자기가 특허를 신청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헤이크 박사의 연구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적인 검증이 펼쳐지고, 그 과정에서 이 박사가 자신의 주장과 어긋나는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전행적인 연구 결과 조작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논문은 당연히 2010년도에 철회가 되고, 이 양반의 의사면에는 박탈이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말이죠. 이후에도 MMR 백신과 자폐증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다가, 그리고 그 연구도 계속되었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미국에 2015년도에 9만 5천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MMR 백신이 자폐증 위험을 높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즉, 이 연구팀이 특히 자폐증에 걸린 행제 장애가 있는 자폐증 고위험군 어린이에게도 MMR 자폐 백신이 자폐증 사이의 관련성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발표를 했어요. 오히려 덴마크에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오히려 확률이 7% 더 낮다는, 자폐증 걸릴 확률이 더 낮다는 결론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 가짜 뉴스겠죠. 국내에서도 아나키라는 이거 골치가 아픈 집단이 하나 있었어요. 애가 그냥 많이 죽었습니다. 바보가 되고 빙신이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정말 힘들었어요. 뭐 병신의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지체 부자유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주 희한한 집단체에 의해 가지고 약을 아파 죽어가는데도, 바보가 되어 가는데도, 그런 어느 일부 어머님들이 여기 심취를 해가지고 자폐증뿐만 아니고 막 여러 가지로 해서 상당히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각이죠. 그러니까 뭐 세계 백신 거부 현상은 세계 공중보건에 대한 10대 위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백신 거부로 인해서 면역력 보유자 감소로 집단 면역 효과가 약해지는 것도 알려졌고요. 그 집단 면역 효과는 요번에 아시죠? 코로나 하면서 그 스웨덴하고 뭐 영국 그러다가 그런 어떤 효과를 바라보려 하다가 지금 더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확정 없이 그럴 것이다, 아니면 비슷한 그런 것이다 해서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위로 넘어가는 거, 그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집단적으로 보게 되는 상황이,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각 보면 우리나라가 만큼 많은 나라가 있을까요? 유사각, 몸에 좋은 어미온, 뭐 캠트레일이라고 하네. 이건 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혈액형, 별자리, 전자레인지, 우리 전자레인지 앞에 쓰면 전자레인지 뭐 대피먹 좀 전자레인지 이용하지 말았잖아요. 그럼 뭐 이상 안 걸린다고 거기서 전자레인지로 가열한 음식은.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웹툰 내가 이거 보시고 다음에 시간 나실 때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GMO 이거 있죠. 또 GMO 관련 또 난리가 났죠. 여기도 지금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 GMO에 대해서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좋다 나쁘다 정신없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벨상이 벨치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GMO 소비가 인간이나 동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는 단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있었고요. 대륙 이동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이거 나머지 부분은 크게 음모론도 있고 conspiracy theory라고 있어요. 이런 것도 9.12 테러, 아폴로 14달 촬영 연출서, 예수가 결혼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좀 다빈치 코드 이 책을 보고 또 영화도 보고 해서 했는데, 저는 이게 가짜 뉴스냐 아닌지 이건 누구도 모르죠. 그 성경 기독교 교인들이나 는 이런 말을 아주
난리는 나겠지만 또 그렇게 반대로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뭐 아무튼 UFO가 뭐 있다 없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UFO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나타나면 이런 모든 이런 기존에 특히 기독교 같은 어떤 그 성경에 대한 거는 이제 다 쉽게 표현하면 이제 커버가 안 되죠. 이렇게 UFO가 나타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수천 년간, 건 2000년간 성경을 우리가 믿고 왔던 사람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UFO가 정말 있느냐 없느냐 이게 큰 관건이죠. 자, 뭐 그 외에 김우준 총수, 김우준 딴지로 말고 다스베이다 금요일날 저녁 10시에 하는데 여러분 시간 날 때 그다 할까 하시면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눈을 좀 뜨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이런 거요, 뭐 개표 조작설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아무튼요, 가짜뉴스 판별법은 출처 확인, 헤드라인 뒤에 숨은 전체 이야기 읽기, 저자 확인, 아주 저자 이런 걸 아주 도구로 그냥 아주 가짜뉴스만 만드는 기자들 따로 있어요. 또 아주 그거에. 그래서 그거와 저자 확인 꼭 하시고, 기사의 근거가 기사의 내용을 뒷받침하는지 확인, 제시된 사례들의 날짜 확인, 조크를 다큐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 뭐 말인지 알죠? 조크를 그러니까 농담으로 한 걸 그냥 뭐 아주 생사 문제로 날린 것처럼 하는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 구분 못하는 인간들, 일부러 못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안 하는 인간은 있어요. 학적 편향의 이거 중요합니다. 요즘 학적 편향이란 거 요즘 진중권 씨 그 어떤 배움의 해로 변했던 이런 사람들 알 수 있죠. 학적 편향, 전문가의 의견 갱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팩트 체크 이런 체크라는 거에 대해서 가짜 뉴스 판별법에 대해서 여러분 요번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 한번 여덟 가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언론 기사의 비판적 읽기에서 강주 전남권 국립대 2000년도 졸업생 중 A대학교 졸업생들이 연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대 장주 전남권 국립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현재 평균 연소득은 A대 졸업생이 6천 얼마, B대 졸업생이 6,087만원, C대 졸업생이 5,800만원이었다라고 전남경제신문이 나오는데, 이 기사를 비판적으로 읽고 평가해 보세요. 자, 무엇보다도 첫 번째, 전남경제신문이라는 언론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짜뉴스 판별법 첫 번째, 출처를 확인하라. 설문조사를 뒤따른 두 가지 문제점. 표본의 왜곡, 응답의 정직성, 그리고 대표값으로 사용된 평균의 의미가 불명하고 산술평균인지 중압감인지, 객차가 큰 값들의 대표값으로는 산술평균값보다도 중압감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객차가 큰 값의 대표값으로는 산술평균보다 중앙값 또는 기하평균을 쓰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상이 가짜뉴스에 관련된 모든 우리 정권 과목에서 다룰 수 있는 전체 내용이었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번 기말 시험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다 나오는 것은 않습니다. 다 나오진 않고 한 반이나 반 좀 늦게 나올까 싶은데, 아무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어떤 내용이란다, 어떤 힌트를 잘 공부를 좀 열심히 해놓으면 아마 시험 치는데 큰 문제점이 없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정규 분표, 가우스 분표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놓으세요. 두 번째, 수로 표현할 때가 있고 로그로 표현할 때 어떤 경우에 그 표현의 경우 있죠. 각각의 그 경우를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래프도 로그 함수로 이렇게 기를 때가 있죠. 그런 경우도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사고의 핵심이 뭐냐, 우리 제일 처음 시간에 배웠죠. 몇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프레드 시트에서 숫자 표시하는 방법을 좀 공부 좀 해놓고요. 과학적 사고에서 우리가 이제 비판적으로 어떤 걸 반증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좀, 과학적인 사고에서 반증의 가능성을 좀 찾아내 주시면 좋겠고요. 구글에서 공유문서, 이건 내가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구글의 공유문서라는 기술이 어떤 것인가,
기본적인 구글의 어떤 문서 중에 어떤 공유 문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상식적인 측면에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프레드 시트의 활용법은 기본적인 거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거 잘 알고 계시고, 그래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프에 대해서. 그리고 상관관계와 인간관계, 여러분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이게 뭐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프의 구성요소, 그래프의 종류, 산포도, 킬링 곡선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를 이게 뭔 소리인지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의 구성요소, 그래프의 종류, 산포도, 킬링 곡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로그를 그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어떤 경우. 그리고 표본 오차와 모집단은 뭐니? 그리고 어떤 표본 오차는 뭐고 모집단은 어떤 것이고 예, 된 거 뭐 크게 머리 아플 거 없어요. 그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 그죠? 이런 거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잖아요. 뭐 최빈값, 중앙값, 그리고 산술 평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하 평균 이런 거는 뭔지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되고, 확률 이론도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짜뉴스 오늘 한 거 여기에 대해서 좀 뭐 대충 좀 전체적으로 한번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지난번에 그 교수님 제가 다른 우리 전문 여기 전공과목 교수님 강의 파일로 인해서 상관계수와 상관관계 있잖아요. 그죠? 산포도 거기에 대해서 그 강의 좀 잘 들어봐 주시고, 편차, 표준 편차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프레드 시트 할 때 반복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이자율 같은 거, 그죠? 그럴 때는 절대 참조냐, 상대 참조냐, 이런 걸 구분해서, 상대 참조를 쓸 것인가, 절대 참조를 쓸 것인가, 뭐,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뭐, 전반적으로 거의 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아마 이 시험 치는 데는 크게,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잘 보시고, 잘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학기, 한 30분 정도, 강의 파일이 또 올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15강, 마지막 종강 수업인데, 이번 시험 내용에는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들의 덕담과, 한 학기 동안 같이 만났던, 저의 간단한 생각과,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공대를 다니든 이과를 다니든 아니면 문과를 다니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즉 제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니까 시험 마치시고 한번 봐주기를 꼭 바랍니다. 그 출석에도 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오셔서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자, 그럼 오늘 수업 받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